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우리 방송의 모토입니다. 예, 살다 보면 몸이 아픈 날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날이 많죠. 그럴 때 멘탈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함께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그 전에 우리 벚꽃이 만개했는데 꽃 얘기 좀 하고 갈까요? 네. 가군거지 벚꽃 구경 좀 했어요? 벚꽃 그 거리, 벚꽃 축제 뭐 이런 거 찾아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요즘은 뭐 어디 갈 것도 없어요. 아파트 벚꽃이 엄청 좋고 맞습니다. 아주대 벚꽃도 볼만해요. 아, 네. 학교에 엄청 좋죠. 네.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 이렇게 쳐보면요. 네. 내비게이션에 어디 쪽까지 벚꽃이 폈다, 어디가 이제 필고 있다, 피기 직전이다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벚꽃 지도가 내비게이션에 들어가 내비게이션에 있구나. 들어가 보면 그냥 그 난 계절에 몰랐네. 맞는 뭐 이런 걸 서비스 하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벚꽃뿐만이 아니겠고 뭐 단풍 드는 계절도 나올 그렇죠. 수가 있겠다, 그죠? 네, 가을 되면 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이제 부가가치를 추가 서비스를 많이 넣고 있구나. 그렇죠. 예. AI를 적용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금년에 그 꽃이 좀 늦게 핀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3월 들어가서 3월 중순 넘어가니까 벚꽃이 뭐 각종 꽃들이 한꺼번에 확 피어버려가지고 꽃들이 오히려 예년보다 빨라진 것 같아요. 네, 좀 빨라졌는데 다시 또 꽃샘추위가 또 4월 초에 와서 꽃샘추위는 네, 또 예. 왔다가 예. 네, 올 여름은 또 작년처럼 길고 늦게까지 가지 않을까. 네, 예, 뭐 하여튼 많이 더워지긴 했어요. 네. 그 꽃 피는 시기를 보면은 아주대학교 개교기념일이 4월 12일인데 보통 그쯤에 피었어요. 그래서 4월 12일은 이제 수원 시민한테 캠퍼스를 개방하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려면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때 벚꽃이 만개해 할까? 조금 늦으면 어떡하나? 뭐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3월 중순 되니까 피기 시작해가지고 활짝 피더니 지금은 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식목일도 원래 4월 5일인데 그걸 좀 당겨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에는 뭐 꽃들이 3월부터 4월까지 봄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피었는데 지금은 확 한꺼번에 다 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나리 피고 목련 피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펴야 개나리 피고 되는데. 목련 피고 벚꽃 피고 이래야 피고 되는데. 차차로 해서 말하자면 벌들이 이 꿀도 먹고 저 꿀도 네. 먹고 해야 되는데 네. 한꺼번에 싹 펴보니까 뭐 먹을 때는 바빠가지고 죽겠고 그다음에는 꽃이 없어. 참 식물들도 참 어떻게 알고 그 때가 되면은 꽃을 피우는지 참 희한해요. 예,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그 인체도 인체시가 있고 생물도 네. 생물 시기가 있나 봐요. 네. 꽃들은 이게 이제 주로 온도의 누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온도가 5도짜리다, 뭐 10도짜리다, 15도짜리다. 그러면 매일매일 온도를 누적을 하는 거야. 봄이 되면은 온도가 막 올라가니까 누적된 온도의 양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0 정도 되면은 벚꽃이 핀다 하면은 이제 이 100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월 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누적된 이제 온도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3월 중순에 확 올라가면 금방 100도가 돼버리니까 아이고 아차 이거 빨리 피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100도가 딱 되면은 100이라는 숫자가 채워지면은 꽃이 확 피는 거야. 그런데 만개가 확 그런데 이제 꽃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 이 서서히 해가지고 천천히. 4월까지 가가지고 필 텐데 처음에는 낮았다가 갑자기 이 온도가 높아지면 갑자기 허겁지겁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의 누적에 따라서 온도의 누적. 그런데 이제 이놈이 겨우 3월 달에 갑자기 더워졌으니까 모든 꽃들이 그냥
이거 하루아침에 갑자기 누적량이 늘어나서 누적 기간이 단축돼 버리는 거지 이게. 되니까. 예. 그래서 확 펴버리는 예. 거 아니야. 오히려 금년 겨울은 1, 2월은 예년보다 조금 기온이 낮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조금 추웠죠. 조금 추웠어요. 네. 그래서 꽃들이 이제 천천히 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3월 달은 뭐 0.7도 이 정도로 추웠죠. 따스웠어요. 따뜻했어요. 3월 달 자체는. 그러니까 0.7도만 해도 굉장히 큰가 봐요. 네. 온도로 봐서는. 계절 온도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필요한 양이 다 채워진 거죠. 네. 야.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네. 수온도 따뜻해지고 그 따뜻해지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네요. 네. 특히 3월 달이 문제인 것 같아요. 3, 4월이 더워지니까. 근데 꽃들 중에서는 꼭 추운 겨울을 지내야 꽃을 피는 그런 꽃이 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겨울이 따뜻하면은 아예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혀요. 어떤 게 있습니까? 겨울을 지나야 돼. 우리가 잘 아는 보리, 밀도 그렇다는 거야. 튤립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보리, 밀, 배추, 튤립. 이 보리는 겨울에 따뜻하면은 망하죠. 이게 겨울이 아직 안 왔나? 그래가지고 꽃이 잘못 피었다가는 겨울이 나중에 오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추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추운 기간이 일정량이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춘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춘화 현상. 꼭 상당한 영상 5도 이하의 추위가 꼭 일정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또 사람한테 주는 교훈도 있어 보여요. 뭔가 안에서 뭔가를 응축 내지는 예.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뭔가 있나 보죠. 결국은 이제 오랫동안 식물들이 생존하다 보니까 이런 전략 저런 전략을 쓰다가 상황에 적합한 전략이 남는 거잖아요. 결국은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겨울 뒤에 어떻게 봄을 잘 맞이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 문제인데 겨울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겨울은 있으니까 겨울은 기억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공을 쌓아서 피는 건데 겨울이 없으면 아직도 겨울이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네요. 예. 그거는 또 인간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따뜻하고 온실에서만 살면 이 멘탈이 약하잖아. 그렇죠. 어떤 겨울을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시험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렇죠. 잠도 자야 되고 실패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우울함도 좀 있어야 되고 뭐든 반대 극부가 있으니까 그걸 경험해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준비도 하고. 그렇죠. 또 대비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식물도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거니까. 그렇죠. 인간도 결국 자연의 일부잖아. 그렇죠. 우리 인간도 보면은 청소년 시기 겪어야 또 뭐 자충우들의 시기를 겪어야 많은 경험도 하고 또 성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 봄꽃을 보시면서 이 봄꽃들도 참 어려운 시기를 잘 겪고 견뎌냈다, 이런 자연현상의 자연 법칙을 음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나는 봄 노래입니다. 르 세라핌의 스파게티입니다. 오늘은 우리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시면서 또 우리 멘탈 코치이시면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코치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명정숙 코치님이신데요. 오늘은 우리끼리는 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코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라디오 방송이라 원래 그 인터뷰 대상으로 해주신 분하고는 얼굴 보지 못하는데 스튜디오가 아니지만 얼굴 보고 하니까 좋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오히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훨씬 좋네요.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명코치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의 코치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그 학교에서 아이들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조정하는 화해중재위원 활동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관도 하시고 화해 중재도 하시고 큰 일을 하시네요. 예. 이 사실은 주로 하시는 일이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그런 조사 화해 중재 일이시겠네요. 네, 그렇죠. 최근에는 음. 지역 경찰서에서도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화해 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회복적 네, 경찰 거기에도 활동.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아, 그게 이제 학교 폭력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갈등 조정, 분쟁 조정, 폭력 조정 뭐 이런 것도 하시는 쪽으로 이제 점점 활약이 넓어지시네. 조금씩 예. 조금씩, 예, 야곱야곱. 야금야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선 학교 폭력 얘기를 해보죠. 학교 폭력을 다루는 시스템들이 그동안에 좀 변했다고 할까, 발전했다고 할까, 달라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떻게 되는지 그 대략적인 모양만 좀 스케치해 주세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자체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할 때 학부모님들이 공정성 시비를 문제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라는 판단을 자꾸 하시니까 이것들이 특히나 이제 그 서희초 여교사 사건 이후로 전담 조사관 제도가 갑자기 생기게 되면서 바깥에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아이들 그 학교 폭력 가해 관련한 아이들한테는 조치를 내리도록 학교 안에 있던 시스템이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그쪽에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에는 진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걸 조사도 하고 서로 화해도 붙여보고 잘 안 되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나서서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됐죠. 그렇죠. 예, 학부모들이 왜 누구 편을 많이 드냐. 우리 애가 정말 억울한데 왜 선생님이 좀 편파적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순신 그 아들 사건, 네. 서희초 여교사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가 변화된 거예요. 네. 네. 그럼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일단 학교에다가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학부형들이나.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다룬다. 이렇게 딱 넘기고 학교에서는 끝납니까?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간략하게 학교에서 조사한 후에 교육청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담 조사관이 파견이 돼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사실관계 파악 위주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듣고 보고서를 내게 되면 그 보고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만약에 이제 심의위원회로까지 넘어온 사안인 경우에는 가해 아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보고서 작성하는 게 학교폭력 전담관의 조사관의 주요 업무입니다. 예. 그럼 명코치님이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조사로 가서 뭐 어떤 프로세스로 조사를 하시나요? 결국 리포트를 쓰시는 건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제 일단 아이들이 자기가 확인서라는 걸 간략하게 써서 제출한 걸 토대로 해서 제가 질문을 좀 만들어 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지금 마음이 좀 어떤지도 파악을 해보고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순차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런 사실관계 조사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재위원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가면서 그로 인한 어떤 영향이 어떤 걸 좀
피해를 입었는지,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떤 게 힘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담게 되는 거죠. 예. 김영권 씨님이 이제 코치를 원래 하셨는데 하시면서 이제 이걸 하시기 때문에 정말 들어준다는 게 남다르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게 예. 하시면서 그 현장을 이제 많이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학교 폭력의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좀 네. 느낀 점을 얘기 좀 해주세요. 원래 이 학폭법이라는 게 노무현적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예, 너무 그런데 좋은데. 예, 처음에 그 법을 만든 취지는 학폭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좀 보호하고 가해 학생한테는 선도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들어서서 이 처벌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대폭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생활기록부에 올리는 조치까지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학폭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이용하기까지 할 때가 있어요. 갈등 사항조차도 학폭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가해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한 갈등인데도 신고를 해가지고 이걸 폭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점점 그 가해나 피해 쪽 부모님들은 이 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학생들도 그렇고요. 예. 점점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 제도에 충실하게 운영을 하는 것 때문에 차라리 예전처럼 아이들이 좀 화가 나고 싸우게 되면 만나서 나름대로 선생님 조정하에 이야기를 나누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일단 신고를 하고 아이들을 분리함으로써 또 학부모는 왜 상대 학부모가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법의 운영 때문에 빚어지는 가슴 아픈 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그 변화들이 있었네요. 선도 위주로 시작된 건데 처벌 위주로 바뀌면서 명백하게 뭘 가리자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분란이 되고 그 학교 공동체가 위협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는 또 당연히 피해자지만 가해자도 피해자다. 어떤 뜻이에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신체적으로 어떤 폭력을 행한 거라면, 그리고 어떤 증거가 남는 거라면, 가해 피해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따돌림을 했어요. 그리고 뒷담화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저를 은근히 뭐 왕따시켜요. 이런 것들은 증거가 없잖아요. 네. 이것들이 이제 과도한 신고 문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피해자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가해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본 입장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자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은 조금 몸 장난도 좀 심해질 수도 있고 말도 툭 나갈 수도 있는데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억울하게 뭐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해놓고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면 진짜 큰 범죄가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야. 이제 화해 중재는 그게 잘 이루어지나요? 화해 중재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예.
그냥 우리 화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화해 중재는 화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명칭 자체를 좀 다르게 바꿔달라는 요구는 하지만 한번 정해진 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자꾸 화해 중재 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화해하기 위해서 대화하라 그러면 너무 싫어해요. 나 쟤랑 화해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대화 모임이라고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고요. 피해 아이들은 그 가해 아이를 보기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날까봐 안 하려고 할 때도 있고요. 네. 케이스는 참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진짜 학폭인 경우에는 조사관이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 가해 아이가 이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가 한 9개의 조치 사항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서면 사과부터 시작해서 뭐 봉사 활동 아니면 상담 치료 옆반으로 반을 배치를 다른 곳으로 한다던가 퇴학 전학 이런 것까지 있는데요. 이런 조치를 가해 아이가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 너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겠니?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가해 아이가 조치를 받는다고 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이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자기 피해를 좀 회복하고 싶다라고 용기를 내는 아이들이 그때 있어요. 그럴 때는 대화로 연결을 해서 아이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를 당사자가 대화 모임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지가 절반은 성공의 확률을 갖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대화를 연결하면 대부분은 이제 잘 화해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가해 학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애가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네가 받은 피해가 이렇게 없어지거나 완화될 수 있겠니? 풀어질 수 있겠니? 그건 아니라는 그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떻게 풀어질 수가 있죠? 그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벌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인 대화를 하면은 오히려 풀어지나요? 대화를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예. 간접 대화라고 해가지고 간접 대화. 네, 좀 다른 방식의 대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해 피해 아이가 만약에 다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중재자 두 분이 이제 새롭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해 학생 따로 만나고 가해 학생 따로 만나고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중재자 선생님은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중재로 다시 이제 다 같이 만날 의사를 확인하고 본중재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갖는데 그때는 다 같이 가해, 피해, 중재 이렇게 3자가 같이 대면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만났을 때도 가해, 피해 학생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재자가 한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네.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거죠. 그 친구는. 그걸 중재자한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학생은 그 이야기를 가만히 계속 듣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들으면서 자기가 오해했던 것들이 풀리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이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와. 갈등의 그 아이들 간에는 이제 뭔가 좀 오해가 있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갈등이 그 자리에서 쑥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살벌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충분히 자기 이야기 하게 되면 다 하고 나면 그리고 누군가가 잘 들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내 얘기를 들어준 거로 인해서 풀려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하는 이제 작업이 뭐냐면
충분히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우리 이제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야? 그러고 물어보면 사과받고 싶다. 예,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물어보면 앞으로 저에 대한 뒷담화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스스로 찾아내요. 그리고 화해가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지만 회복하지 않고 더 이상 나쁜 감정은 갖지 않는 상태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사이로 지내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요. 모든 활동 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계 설정까지 다 하고 그거를 약속 이행문이라는 형식으로 담아서 아이들이 그걸 가져가게 되어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나중에 한 달 뒤쯤에 너희들이 잘 지내는지 한 번 더 확인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나와서 이런 모임을 한 번 더 하는 것 어때? 이러고 물어봐가지고 사후 모임까지 원하면 사후 모임까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로 사후 모임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굉장히 아름답고 섬세하게 설계된 그 프로세스가 있네요. 네. 네, 중간 역할 하신 분들이 큰 일을 하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끔 코치님 이어주세요. 네네. 그러면 그냥 제가 궁금해서 이제 팩트만 몇 가지 좀 여쭤보면 네. 사회중재위원회라는 걸 열잖아요. 네. 근데 그 사건이 심각하면 법적인 거하고 화해중재위원회에 동시에 같이 가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화해중재위원회가 열리는 건 아니고요. 네. 학교폭력 신고가 되면 심의위원회라는 게 열려서 이제 처벌을 다루는 위원회 이름을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화 모임이 이제 별도로 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 심의위원회는 학폭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에 따라서 이제 학교장 종결 처리해가지고 간단하게 학교 내에서 끝낼 수도 있고 교육청에 보내서 심의위원회로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학폭법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대화 모임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두 개 다 같이 갈 수도 있고 하나만 대화 모임은 안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아까 말씀하실 때 피해자와 가해자한테 물어봤을 때 대화모임 하겠냐라고 해서 양쪽 다 동의를 해야 진행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내 이야기 다 들어주고 원하는 게 뭐야 재발 방지 스스로 제시하게 하고 어떤 사이로 지내기를 원해 약속 이행문 이거 쭉 해도 이거에 대한 약속 이행을 할지 안 할지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그냥 자율이네요, 그냥. 네, 그건 자율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한 말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네네. 그러니까 법적인 프로세스보다 자기의 우리로 따지면 멘탈, 감정을 알아주고 내뱉고 약속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TV에서도 보면 뭐 야구 선수 뭐 연예인들에서 뭐 이렇게 묵혀놨다가 갑자기 이렇게 터지고 이러면 옛날에 학후였다 그래서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용하는 듯한 뭐 이런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를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일에 코치님이 큰 역할을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멋있게 보이십니다. 우리 명코치님은 항상 명코치시잖아요. 그러네요. 명강사시고 명코치시고. 예. 코치님이 일 하시면서 좀 가장 안타깝던 케이스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여러 개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 문제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내다가 대부분은 이제 친구와의 사이의 문제인데 부모님이 개입해서 일을 더 크게 벌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할 때, 그때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은 아이를 너무나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크셔가지고 조사관이 보통 조사할 때 부모님을 가급적이면 동석을 안 해요, 제가. 왜냐하면 부모님이 대신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한 1학년이었던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절대로 아이만 들여보낼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아이가 대답할 때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자주 개입을 하셨고, 결국에는 제가, 대화문이라는 게 있는데, 라고 하면서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딱 단어만 꺼내도 어떤 저희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죠. 저는 대화에 대한 대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예외 케이스였는데 엄마가 너무나 그 사소한 아이 친구들의 문제를 확대하고 키워가지고 이 학교 폭력으로까지 끌고 오신 것 같아 보여가지고 이게 아이한테 정말 좋지 않은 일인데 아이는 늘 그것 때문에 평생을 나는 피해자였어.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웠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개입이 제일 저희들로서는 힘든 개입.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내 아이가 좀 이상한 말이나 잘못된 말을 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은 그 노파심에서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더 일을 크게 또는 힘들게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일부 부모님은 또 간단한 이렇게 그 약간의 성추행적 사안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큰 금액의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된 케이스들도 있고,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은. 이걸 이용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커지면 변호사를 대동하기도 하나요? 네, 이쪽,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이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변호사 처음부터 대동해서 같이 오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법조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입니다. 학교폭력, 예, 이 조사, 관련한 신고가, 네. 네. 그러면은 반대로 좀 이렇게 참 보람된 케이스, 갈등이 잘 풀려서 오히려 친구 사이가 더 좋아진 뭐 이런 그런 좀 훈훈한 이야기도 있나요? 그쵸. 그냥 아이들이 잘 풀려서 옛날로 돌아가는 케이스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는데 이성 친구가 이제 사귀다가 크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다르고 그래서 조정하시는 분도 되게 애를 먹었고 저는 그때 협력 조정자였거든요. 중재자, 조정자 이런 용어는 같이 씁니다. 네. 그래서 협력으로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애들이 뭔가 프로세스대로 이렇게 절차대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찜찜한 느낌으로 우리는 이제 관계 설정에 있어서 안 보고 서로 터치 안 하는 사이로 지내는 거야. 여기까지 갔는데도 아이들이 뭔가 좀 계속 불편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조정자께서 맨 마지막에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사귀면서 좋았던 때도 있고 좀 불편했던 때도 있어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미안했던 점이 뭐가 있었어? 라고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훨씬 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미안한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상대방한테 미안하다는 얘기가 들려지니까 상대방이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의 힘듦을 저 아이가 알아주는구나.
이게 진짜로 알아주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미안한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서로 미안한 걸 나누는 순간 애들이 그 해묵은 감정들이 확 녹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런 질문들은 저는 그때 처음 만났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멘탈 코치, 멘탈 관리스 보면은 고마운 점 얘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미안했던 점 그것도 또 큰 효과가 있었네요, 그죠? 네, 네. 참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보셔서 이런저런 감정이 참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가 되려면 자의 입장에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코치님이 보시기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가 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요? 저는 이렇게 학폭법으로 아이들을 처벌하는 내용을 생기부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줬으면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 이 제도가 신고 제도가 생기면서 학기 초가 되면 아이들 학기 초에 늘 교육이 들어가요. 이런 게 학교 폭력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신고하는 거고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마인드는 엄청 높아졌어요.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인드 교육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아까 대화 모임 딱 들어갈 때 아이들한테 이러이런 결과인데 너 학교폭력 꼭 신고해야 되겠어? 대화 모임은 이렇게 하는 건데 어때?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제서야 해볼래요 라고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런 교육들이 상시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신고해서 나한테 유리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다면 좀 다르게 대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학기 초 교육이 평화 교육이나 아니면 대화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쪽으로 좀 교육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바뀌어요. 신기하게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러네요. 이게 학교에서 지금 코치님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학교에서 연초에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학생들과의 대화 기법이나 관계 형성이나 평화 그 이야기하시면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좀 더 강화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학기 초 딱 때부터 그냥 학폭이 뭐고 뭐 처벌은 어떻게 할 거고 뭐 기준은 뭐고 이런 식의 교육이 먼저 이루어지니까 그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예, 좀 뭔가 잘 되어 있다고도 느끼기도 하면서도 마음이 좀 답답한 구석이 또 생기네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내가 만일. 예, 코치님께서 이제 이렇게 쭉 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학교 폭력이라든지 갈등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계기인 줄도 모르고 지나온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새 아이를 11년 정도 대안학교에 보냈었어요. 근데 학교가 아주 잘 될 때가 한 4, 50명 학생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갈등들이 생겨요. 그래서 갈등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갈등이 많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도 힘들고 학부모들도 힘들고 아이들한테 티 안 내려고 아이들만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한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갈등을 누군가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또 우여곡절 끝에 제가 법정 소송을 한 5년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법도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낀 시기였어요.
그런 시절을 겪다 보니까 누군가가 갈등을 좀 제발 해결해줘. 근데 제가 어느 날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에 갈등을 다루는 교육 내용이 있어서 정말 순수한 호기심으로 그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했고요. 하고 난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사람을 모집한다?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됐고 그래서 흘러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지만 인생에서 갈등의 현장에 많이 있었던 것과 제가 늘 그거를 좀 풀고 싶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들, 그리고 또 공부하고 싶어서 했던 것들이 또 적기에 이렇게 쓰임받는 현장을 만나게 되고, 그냥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이제 좀 수준을 뭐 낮춘다 할까 아니면 확대시켜서 우리 일상적인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대화의 그 질이랄까 이렇게 좀 다르지 않아요? 조금 좀 평화적인 대화를 한다 그러면 뭐 거꾸로 얘기하면 비폭력적인 대화를 한다 그러면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람들은 거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면 이게 폭력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 욕쟁이가 하는 욕은 사람들이 되게 구수한 뭔가 향토적인 정서로 받아들이잖아요. 내 마음 안에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 나오는 말들이 좀 폭력적인 표현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너 또 그래.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니?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고 비교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꼭 해야 돼. 강요하고 이러는 말들이 부지불식 중에 저희들 아주 우리가 살아온 나이만큼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키려면 어떤 것이 폭력적인 대화라는 것인지 일단 그걸 좀 알아야지만 그걸 좀 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낼 것이고 꾸준히 그 언어에 대한 습관은 연습이 아니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과 좀 연습도 하고 이러면서 좀 바꿔간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특히 학교에서 좀 그런 연습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너 또 그래. 뭐 너는 항상 그래. 너는 왜 애가 그따위냐. 이런 표현을 그냥 쉽게 쓰는데 다 뭐 욕을 한 거 이상으로 폭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네. 예, 그건 코치님? 그러면 코치님은 뭐 이제 멘탈 코치시기도 하시지만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거 많이 닥치시면 그다음에 과거에 뭐 자녀분 그 법적인 뭐 이런 것도 있으시고 막 그러셔서 멘탈이 되게 좀 이렇게 막 아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스승님들을 찾아서 많이 배웠고요. 네. 지금은 그냥 제가 일상에서 꾸준히 기회가 되는 대로 명상하고 명상하시고. 그리고 뭔가 힘듦을 느끼는 순간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걷고 산에 가고 그러다 보면 그 좋은 에너지를 받게 되니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그 멘탈 관리에 필요한 거는 몸 관리인 것 같아요. 몸 관리. 운동하면서 풀고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풀고 이렇게. 예. 그래서 요즘에는 몸이 좀 많이 좋아지셨나요? 나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예. 학폭위원회라든가 뭐 사회중재위원회, 뭐 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도 현상도 말씀해 주시고 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선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아까 그 대안학교에서 11년 힘들었고 소송하느라고 5년 정도 법정투쟁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진짜 저를 힘들게 했지만 그때 진짜로 어떻게 하면 멘탈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열심히 찾았고 그러면서 제가 버텼어요. 예. 그 버티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그게 에너지가 확 바뀐다라는 거를 느끼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다 하지만 그거를 잘 좀 지혜롭게 잘 견디시고 그 시간을 분명히 잘 보내고 나면 그게 어느 순간 본인한테는 엄청난 자산이 되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들께 다른 말씀보다도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시면서 그냥 시간을 좀 묻어라. 그러면 어느 순간,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 네. 부럽습니다. 네. 예, 그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이제 미안하다는 것이 상당히 사람 마음을 녹였다는 점도 인상적이고 학교 폭력도 결국은 대화로 푼다. 이 말도 좀 울림이 큽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활동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네. 그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정석 코치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네. 야, 명정수 코치님 보면은 정말로 차근차근히 본인의 내공을 쌓아가신다 또는 활동 영역을 넓혀가신다 그런 그 변화가 많이 보이시는 그런 분 같아요. 어떠세요? 네, 네, 맞습니다. 댁이 사시는 곳이 저 일산 쪽이신데 네. 저희가 뭐 행사하고 모임하고 그러면 거의 수원 쪽에서 하니까 오시는 길도 그렇게 멀고 저러실 텐데 항상 늦지 않고 참석하시고 그러시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긍정적 영향력 펼치시는 거 보면 참 멘탈이 참 강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거 존경스럽습니다. 네. 자,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싱얼롱 가수인 넬리 퍼다도의 I am like a bird 듣겠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